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바로 진격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도 밑에 개발 완성된 수치의 무기들, 최첨단 핵 타격 수단들을 거뜬히 갖춘 우리에게 천만년 미래와 무궁본영을 담보해주는 가장 귀중한 제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궁극의 무기 핵 잠수함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북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도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집이고 노심초사할 만하거든요. 이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네. 영어로 이제 SLBM이라고 SLBM. 불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북극성 1형이라고 불리는 SLBM을 4차례 발사했고요. 네. 특히 2016년 8월에 쏜 미사일은 제대로 발사가 돼서 고각 발사된 형태로 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날아가면 한 1,500km 이상 정도의 사거리를 가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2016년 8월 이후에는 북한이 뭐 화성 12형이나 14형 이런 이제 중거리 네. ICBM 같은 거 쐈지만 SLBM은 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북한이 안 쏘니까 더 그게 문제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거 쏠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포기를 했겠느냐? 그건 네.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개량한 뭐 미사일 발사 그 가능성도 나오고 네.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그 산팔로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북한 전문 매체에서 최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동강 하류에 이제 남포가 있잖아요. 네. 그 남포 인근의 조선소에서 수중 바지선이 발견이 됐는데 이 수중 바지선은 이 SLBM을 수중 사출 시험할 때 이제 쓰는 그런 그 시험선입니다. 이런 바지선이 대동강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북한은 신포 이 동해에서만 계속 SLBM 시험을 여기 나왔어요. 강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대동강 하류 남포 앞바다에서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서해에서 이거를 실험을 할까? SLBM 같으면은 물속에 쏴야 되기 때문에 서해는 얕잖아요. 그렇죠. 따져 보니까 그동안 동해에서 쏘면은 일본 열도 안 넘기고 쏠라니까 고각 발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서해에서 쏘면은 북한 내륙을 넘어가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비행 궤적으로 실거리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실거리 사격. 네. 어우, 이거 뜨끔하네요. 일본의 도쿄 신문이라고 있거든요. 토크신문 있겠죠? 예, 당연히 있겠죠. 너무 뻔한 이름이라 없을 수가 없는. 네, 한국에도 한국 서울에도 비싼 이름의 신문이 있죠, 그죠? 네. 이 도쿄 신문이 지난달에 신형 SLBM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이게. 북극성 3형을 여러 발 이미 생산을 했고 그리고 조만간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게다가 잠수함이 이제 2기 이상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 완료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잠수함에나 배치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 북한의 SLBM을 시험한 건 신포급이라고 지명을 딴 건데요. 배수량이 한 2,200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보통 SLBM을 실는 잠수함들은 최소 한 6,000톤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편이죠. 이 작다 보니까 미사일을 여러 발 못 실어요. 딱 한 발밖에 못 실습니다. 그것도 그 크기가 작으니까 그 선체 중간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함교, 튀어나온 부분은 함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멍을 하나 내서 딱 한 발만 싣고요. 이게 원래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구소련의 골프급이라는 잠수함을 그 고철로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들여왔는데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역설계해서 신포급을 개발한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전에도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을 한번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척수가 70여 척으로 숫자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 잠수함보다는 잠수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위력이나 성능은 뭐 그다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 잠수함 얘기는 또 없나요? 제가 이상하게 일본 언론이
얘기를 자꾸 대변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많으셔야 되니까. 활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 셋가이 니뽀라고 이건 세계일보예요. 세계일보요? 일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남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북한이 남포 부근에 설치된 도크에서 몰래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2, 3년 안으로 실천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남포는 이제 그 대동강 하고 이러니까 고속도로가 연결이 잘 돼 있고 또 뭐 전자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여러모로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북한 소식통이 강조를 했다고 하니 이게 뭐 정확한 뉴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만큼 좀 북한이 핵잠수함에 대한 어떤 욕구가 욕망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네, 일본의 도쿄신문과 색깔 니뽀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국에서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언론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본 이 보도에 대해서 제가 뭐 그 군사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 언론 말고도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그런 얘기는 좀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심포급이 딱 한 발만 실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SLBM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미사일을 여러 발 실어야 되죠. 한 발을 실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최소한 3발 정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3,000톤 이상 급의 이제 잠수함을 북한이 건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핵 그 잠수함, 핵미사일이 잠수함에 실리게 되는 거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이거는 SLBM을 실은 핵 추진 잠수함을 SSBN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근데 세계 최초의 SSBN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함이라는 배인데 이 조지 워싱턴 함에는 세계 최초의 또 SLBM인 그 폴라리스라는 미사일을 이제 탑재를 했고 16발을 탑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충격을 줬던 거는 그 16발의 그 핵탄두 미사일로서 폴라리스 미사일로서 웬만한 나라는 다 개변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전략적인 그 억제력을 가진 무기로 부각이 됐습니다. 아니 그 영화 뭔 영화죠? 지금 핵 잠수함이 연락이 안 된다. 우리 고국이 이거 다 그 핵 맞아갖고 이거 전멸해서 우리가 마지막 반격해야 되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진짜 그죠? 없어지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냉전 시절에 그 수중 첩보전을 다룬 영화 있어요. 네. 핵잠수함끼리 미국 그런 블라인드 맨즈 블러프란 그 책, 영화가 책입니다.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소련의 군함 블라디보스톡이나 무르만스크 안에까지 가가지고 소련 핵잠수함 소리 녹음하려고 근처까지 가서 그런 작전을 편 적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서 막 부딪힌 적도 있어요. 부딪혀가지고 미국 잠수함이 내뺀 적도 있고. 핵잠수함이 났어요? 네. 녹음 알아요? 네. 녹음 꼭 핵잠수함 해야 됩니까? 그냥 아니 장시간 은밀히 침투해서 물속에 그게 있어야 안 되니까. 되니까. 네, 제레시 잠수함 그게 안 되죠. 그 옆에서 타서 내려가서 예. 가서 녹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구나. 예. 네.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물속에서 발사되는 거니까 뭐 네. 언제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꾸 신기한 제 입장에서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뭐 불 붙여서 가지 못하고 사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 미사일 해치가 물속에서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해치가 열리는 순간에 이 안에 이제 고압가스 통을 이렇게 압축 공기 이제 터트립니다. 그러면 압축 공기가 터져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 미사일을 펑 밀어내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게 얼마나 세냐면 웬만큼 크기의 미사일은 한 40m까지도 압축 공기로 밀어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예. 그 가벼운 것도 아닌데. 가벼운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0m를 지나서 이제 수면으로 올라가면 공기에 닿는 순간에 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켓으로 간다거나. 근데 이게 미사일이 너무 커지면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공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그 로켓이 따로 있습니다. 로켓을 점화를 하면은 물이 이제 확 끓잖아요. 끓으면 이게 증기로 변해요. 한마디로 증기기관의 원리인데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증기가 되면 부피가 1600배로 증가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증기기관 압력솥 원리인데요. 예. 1600배로 증가를 팍 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증기 기둥을 만들어서 또 미사일을 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네, 이게. 된다. 네, 되는 거죠? 됩니다. 예. 되니까 지금 쓰고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개념 정리. 하여간 저희 본 게임을 1회부터 딱 그 정주행하신 분들은 다 있을 텐데 저희 또 친절한 저희 또 본 게임 MSG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핵 잠수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줄여서 핵잠수함. 언론에서 또 이제 센 표현 좋아하니까 뭐 핵추진 잠수함 줄여서 핵잠수함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제 언론이 문제인가요? 예. 아니요, 아주 무섭어요. 아니 저 그냥 좀 저보르세요. 네, 저 그 많은 기자님들 저거 돌리고 싶지 않아요, 전혀. 예. 여기에 이제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탄도 미사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SLBM이라고 그러는데 이 SLBM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을 SSBN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제가 또 오늘도 입체적인 교보제를 준비해 오셨어요. 교보제를 교보제. 준비해왔습니다. 예. 오늘은 좀 교보제가 좀 초라한데. 네, 좀 아니 가져. 아파트에서- 성의를 봐서 내 지금 갖고 온 초랑 와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지금 초랑부터 시작하시면 어떡해? 지난번 거는 보잉사에서 만든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게 아니고 중국 겁니다. 중국이 시아급이라고 해가지고 좀 비교적 구형의 그 SSBN인데요. 여기 동그랗게 그 타원형으로 된 거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서 핵미사일이. 이게 그거 돼 한쪽에 몇 개입니까? 6개씩 12개. 이거는 12발의 SLBM을 실는 핵추진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원래 나랑 좀 신기하다. 여기 딱. 그렇구나. 예. 저도 한번. 역시 가볍고 좀 별로네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네, 프라 모델로만 본다면은 예. 플라스틱이죠. 네. 그때는 특수 그 강철로 된 것도 하고 그러시더니. 핵전력 잠수함. 핵전력 잠수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SSBN, SSBN. 운영하는 나라는 그럼 어디? 지금 보여드린 중국에 당연히 이제 미국, 러시아 있고요. 영국, 프랑스, 인도 해가지고 총 6개국입니다. 뭐 이런 말씀 들어 표현이 그래 제일 좀 치명적인 뭐 또는 뭐 제일 센 뭐 제일 뭐 무서운 뭐 이렇게 또 꼽히는 게 있습니다. 1등? 네, 러시아의 그 타이푼급. 그렇죠. 이 사실은 사상 최대 핵잠수함이고 우리 한번 자세히 다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가장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이제 80년대 나왔던 거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신형 SSBN 보레이 2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크냐츠 블라드미르라는 함인데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진술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신형. 2017년 와, 11월. 더 달렸네요. 완전 세구네요. 새 거죠. 비싸 하나 안 났겠네요. 예. 근데 이게 한 길이가 170m 정도 되고 타이푼보다는 좀 작아요. 수중 배수량이 그래도 한 24,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 잠수함이 되고 이거는 또 잠항심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한 400m 이상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탑재되는 미사일 아닙니까? SLBM 미사일인데 그 R-30 블라바라고 러시아의 SLBM 중 가장 최신형 우수한 이런 그 핵탄두 미사일을 20발을 적재하고 20발을 적재하고 근데 이건 사거리가 10,000km 가까이 되는 9,300km에 뭐 달합니다. SLBM 오버벌더 월드네 그러면 이거 거의. SLBM 치고는 좀 긴 편이죠. 네. 긴 편이고 그 탄두 하나의 위력이 150킬로톤, 100에서 150킬로톤. 그러니까 TNT로 따지면 10만에서 15만 ton 정도 위력을 갖는 거니까 뭐 히로시마 떨어진 거 비슷한 위력을 갖는 이제 그런 탄두를 나라 장착한 하나를 없앤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는 뭐 4척을 추가로 이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20발이나고 뭐. 저 미국 얘기 해야죠. 미국 얘기. 1981년부터 배치한 게 이제 오하이였고 잠수함이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타이푼급보다는 작고 18,000톤급인데 근데 기술력이 이제 원래 그 미국의 그 세세한 기술력들 이런 뭐 전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투력이 타이푼급보다 떨어지는 않는다. 그때도 이제 그런 식의 네, 결론이 났던 기억이에요. 예. 미사일 발사도 많잖아요. 24발 짓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그 미시간 함호? 죄송한데 함하고 호하고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얼마 전까지 기사를 잘못 썼는데 어떻게 될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배 군함은 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선박들은 호라고 그렇구나. 표현하고요. 그래서
뭐 니미츠 호가 아니고 니미츠 함. 엔터프라이즈 함.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함. 예, 예. 군함들은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군함은 함이다. 예, 아, 예. 호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시간함이라고 말하신 게 미시간 함.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 미시간 함이 저 부산항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영상도 있죠.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도착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간호는 길이 170m. 미시간 호. 미시간 함. 예. 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예. 미시간 함. 자막부터. 저도 저렇게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예인선 같은 게 저렇게 밀고 들어오네요. 네. 끄는 것도 아니고 밀고 들어오네요. 와. 아, 타보고 싶다. 제가 저 미국 가서 그 전시대에 있는 유보트는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좁아 터져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쓰나 싶더라고요. 저게 근데 오하이오급 1번함이 오하이오죠. 네. 당연히 오하이오겠죠. 네. 근데 오하이오 함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오하이오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국내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저 안에까지. 좀 넓고 그런가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뭐 214급이나 209급 잠수함에 비해서는 뭐 훨씬 여유가 있죠. 네. 네, 여유가 있고 그 안에 길이가 아까 한 170m 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해요. 뛰면서. 조깅 트랙 네, 조깅 같이. 트랙 비슷하게. 근데 트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미사일 발사대 그 사일로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공간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잠수함은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데. 근데는 공간만 있으면 써야죠. 우리가 네, 네, 네. 써야죠. 이게 저쪽 구석 뭐 엔진룸 근처에는 이제 헬스기 갖다 놓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네. 예, 설치를 해놨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탄도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크루즈 크루즈고. 순항이잖아요. 네. 저거 순항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오하이오는 원래 트라이던트라는 SLBM을 잠수함을 탑재한 잠수함이었는데 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는 SSGN 이 크루즈 미사일 탑재를 한 잠수함 SSGN이라고 그러는데 그 잠수함으로 개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걸프전 이후에 주요 분쟁 지역마다 약방의 간초처럼 사용된 게 토마호크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도가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일부 잠수함을 개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하이오라든지 미시간인데 원래 그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24발이 24개의 발사관에 한 발씩 실려 있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트라이던트 미사일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통 하나에 미사일이 7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7하면은 숫자가 더 많은데 다 또 개조가 된 게 아니고 2개를 빼고 22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154발이죠. 154발이죠. 이 잠수함 한 척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떠한 수단보다 많은 뭐 이지스함이든 뭐든 이 오하이오나 미시간만큼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척에 하나의 수단에 많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사시에 뭐 북한에 대한 타격을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건 발사관 2개는 특수부대 침투용 설비로 개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비실, 특수부대 이렇게 네이비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잠수정 같은 게 네. 쏴지는 건가요? 네,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그 나갈 때 활용한다든지. 아, 사람이 그냥 예, 이렇게 예. 헤엄치고 나가는 예. 그런 거 안으로. 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면 그 함교 튀어나온 부에 이렇게 또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기죽한 네. 거. 그게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그 네이비실 같은 게 침탈, 수중 침탈 됐으면 소형 잠수정을 싣는 공간이에요. 이게. 네. 일종의 쉘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또 우리가 또 이 바다 얘기하면서도 영국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국은 이제 핵 보유국인데 모든 핵무기가 이 원자력 잠수함에만 있어요. 예, 지상에서 뭐 이런 게 없고 본토는 없다. 핵잠에만 들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기술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SSBN의 성능 자체는 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영국에 이제 벵가드급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요. 4척? 1993년부터 배치가 돼서 4척 정도 있고 스텔스 능력, 그러니까 물 안에서 탐지를 피하는 능력 같은 거는 오하이오급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세계 최고일지도 모른다. 그런 평가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또 신형이 나와서 석세서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계승자죠. 차세대 SSBN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국의 SSBN들은 은밀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석세서는 더욱더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뭐 세계에서 무슨 뭐 미국 얘기, 뭐 러시아 얘기, 그리고 영국 얘기가 들었는데 자 우리나라로 한번 다시 결국 네.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중요한 게 않습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핵잠수함은 없고요. 이제 재래식 잠수함인데 디젤 전기로 추진되는 그 부형 이제 1200톤급 209급이라는 게 있고 신형인 214급 우리가 이제 선원일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함이 선을 함유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214급이 6척 있습니다. 209급 9척에서 총 15척이 있는데 아 이건 너무 작은데. 아 우리 이게 도장 아닌가요? 우리 잠수함이 네. 중국이 이런 거 있는데 우린 이만해요? 좀 더 큰 거를 제가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실제 네. 지금 저 축척이 맞는 건가요, 두 개가? 비율은 350분의 1 아, 축척이에요. 실제 크기 차이가 똑같이. 이렇게 나는군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214급은 배수량이 1,800톤이에요. 아이고 아까 뭐 네, 16,000, 18,000톤. 그러니까 하지만 핵을 16개, 12개 실었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하고. 예. 귀엽다. 귀엽다. 아, 우리 그 어미 고래, 뭐 새끼 고래 같은 느낌이에요. 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수준 속력이 한 20노트. 그러니까 킬로미터 하면 37km 정도 되고 승조원이 27명이고 항속거리는 한 2만 킬로 가까이 됩니다. 19,200km 정도가 되고요. 여기 앞에 구멍 같은 거 보이죠? 아, 보여요. 이게 이제 어뢰 발사관입니다. 아, 앞에서 쏘는군요. 예, 이렇게 예, 나가는구나. 수투라고 불리는 독일제 어뢰를 쏠 수가 있고 또 이제 국산 백상어라는 어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쏠 수가 있고요. 잠수함의 또 유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적 함정을 공격하는 잠대함 미사일인데 하푼이 원래 이제 함정에서 함정 공격하는 함대함이지만 이거를 잠대함으로 이제 또 그 개조해서 활용돼요.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 네. 또 있겠죠. 우리 영화도 나와서 서로 막 경쟁하고 이렇게 삐삐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영화 보면 정말 긴장된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숨죽이고 저 있고 막. 아, 그렇죠. 소리 내지 마라. 여기서 네.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음파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나라고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음파를 발사를 해서 물체에서 부딪혀 돌아오는 것을 이제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는 잠수에서 원래 나는 소리, 뭐 그 스크류나 무슨 엔진 소리 혹은 진짜 떠드는 소리 그런 거를 이제 음파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소나를 만약에 쏘게 되면 찾는다고 저쪽에서 그 소리를 다 듣잖아요. 이게 소리니까 제가 쏘는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수중 생명들 뭐 고래 울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어 뭐 잡아먹는 소리. 아, 예, 그렇죠. 이런 게 너무나 음파 전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찾는다.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잠수함이 제대로 숨으면 거의 뭐 무적에 가까운 그런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가 크레딧 작품이죠. 렌트가 없는 사람이 살래.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초전해서 괜찮아. 최초의 잠수함, 최초 공격형 잠수함 그 역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 1776년에 나왔는데요. 그 언제요? 1776년. 240년 그러니까 뭐 몇 년이죠? 240년. 240년. 예. 그때도 잠수함이 있었다고요? 예, 데이비드 부시넬의 잠수정 터틀호. 그 술통처럼 생겼어요. 아, 사실은. 오크통. 예, 이게 술통처럼.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무슨 예, 뭐 예. 와인 담거나 무슨 네. 당시에 영국이 뭐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들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써서 물 속으로 폭탄을 가지고 와서 배 밑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터틀이 나오게 됐어요. 진짜 나무를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접합 부분은 왜 타르로 발라가지고 방수 타르를 발라가지고 이제 방수를 시키고 지금 잠수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을 물탱크에 넣으면 배가 가라앉고 물을 펌프로 빼내면 올라가고 사람이 반신욕하면 가라앉고 물 빼고 올라 그러면 사람 쪽에다 물 넣어요 그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력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물건이고 예. 그래서 속도가 시속 5km에 불과해서 사람 보행 속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km 죽을 것 같은데 물속에서 제가 5km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물 사진입니다. 실물 사진. 이거는 물속에서 5km 가려면 그 사람 죽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게 좀 실전에서 뭐 좀 건진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일단 투입은 됐습니다. 투입이 나왔다. 예. 투입도 안 되고 없어진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예 우리가 다른 것만 해도 벌써 예, 그러니까요. 소위 삿발을 잡을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무기도 많은데 기훈이 예. 아 진짜 5학년 같더니 삿발. 이거는 그냥 삿발은 잡았다. 적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거기 이제 폭약을 장착하는 드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드릴에다가 밧줄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보면 드릴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끝에 폭탄을 달아서 부착을 이제 하는 건데 1776년 9월 이 뉴욕의 허들슨 강 있잖아요. 거기 허들슨 강. 거기 이제 영국 함대 기함에 이제 이글호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공격하려고 이 터틀이 출발했습니다. 네. 죽을 고생을 하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이걸. 무거운 거를. 네, 그러니까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수영해서 들고 와서 공격. 일단 접근했는데 네. 의외의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예? 배가 단단한 거야. 그때 나무 배 아니에요? 영국 배가 영국 배가 나무인데 이게 바다에 오래 있고 그러면 조개들이 달라붙고 뭐가 이게 붙어가지고 손상이 되는 겁니다. 목선들이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뭘 했냐면 그 바닥에다가 동판을 댔대요. 동판. 그러니까 이게 드릴로 이게 손으로 한 드릴로 뚫릴 리가 없죠. 이게 안 뚫리는 거죠. 아, 영국 배는 코팅을 했대요, 동판으로. 그러니까 터틀은 그 갑작스러운 동판의 직면에서 이제 맡겼는데 그러면 좀 성공 사례. 그 전사에서 잠수하면 뭐니 독일의 유보트. 유보트. 뭐 수많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짠 유보트. 제가 그죠. 유명한 기자님 가스부터- 대신에 예. 사진을 예. 이렇게 생겼죠. 유보트. 예. 제가 여기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시는 박물관 거기에요? 여긴 그건 아닌데요. 예. 예. 이 독일의 유보트는 뭐 바다의 암살자로 양차 대전, 1, 2차 대전 두 차례에 걸쳐서 뭐 맹위를 떨쳤는데 1914년부터 18년까지 유보트가 이 격침한 선박이 연합국하고 중립국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5천 척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대책이 없었다고 봐도 네. 당시에는. 5천 척이면 왜 나중에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끝나고 그 전쟁 회고록을 써서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문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처칠이. 거기에 이제 쓰기를 전쟁 기간에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유보트에 의한 공포였다. 이렇게 순례를 할 정도로 그렇게들 무서워했다고.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또 유보트를 가지고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는 이제 1위대 전술. 늑대도 한 2대요? 예. 늑대들 어떻게 공격합니까 보통? 때로 가죠, 때로. 이 집단 공격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산돼 있던 게 이제 상부에서 명령을 하면 이제 어디로 집결해서 집중 공격하라 그러면 뭐 늑대 1위대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무력화하는 격침시키는 이제 그런 작전을 폈는데 이 독일 잠수함 부대가 종합적으로 그 격침한 거는 군함의 경우 한 188척 정도를 했고요. 상선의 경우는 2,759척을 격침을 해서 이거를 배수량으로 따지면 총 1,411만 9,313톤의 손실을 우와. 했다고 그럽니다. 1,000만 톤이 넘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소중한 여기 식량도 있을 것이고 생명도 있을 그다음에 배 하나 침몰할 때만 사실은 그만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근데 거기서 좁다면서요? 엄청. 좁은데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막 모여라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좁아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고요. 예. 필수는 있는데 굉장히 낮고 굉장히 좁고 해서 그 침실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좁아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그 등치 큰 독일인들이 과연 혼자라도 잘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고통스러웠던 유보트 승조원들의 생활을 저희가 또 화면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 엄청 좋아하시는 본방 야사. 이번엔 또 유보트의 사생활이 어디 있어? 유보트에서 묘한 기분이 들어요. 이거 참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수중 150m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하냐고요? 연합군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이에 벌써 200m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자망하는 잠수함 눈치채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대서양에서 수많은 연합군들이 배를 격침시키면서 대서양의 늑대
해저의 암살자라고 불렸던 유보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쳤던 유보트 내부의 생활이 더 악명 높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첩, 독일 기자 로저 스타인웨이 취재 수첩입니다. 이 안에는 독일생 나자르기지 잠수함 부대 소속으로 유보트 생활을 한 피터 페테전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요. 열악했던 함내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943년 8월 18일 페터전이 탄 U-518함은 로량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페터젠은 승함 즉시 부서와 위치를 배정받았는데 먼저 자신이 침실을 확인해 나간 페터젠은 깜짝 놀랍니다. 침대는 몸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는데 천장과 침대 아래에 식량으로 빼곡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지낼 기관실로 가서는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여기도 천장에 고기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유보트는 적재 공간이 부족해서 어뢰실, 조타실, 지관실 등 모든 공간과 틈새에 식량을 실었는데요. 실제로 U-109함의 통신사 볼프강 히르슈펠트가 남긴 비밀일기에는 승조원들이 어뢰를 빨리 싸서 공간을 늘리고 싶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U-563함의 함장 라인하드 슈레는 많은 유보트들이 화장실 주변에까지 식량을 보관했다고 증언을 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페터젠은 항해 초반 육지와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첫날 점심은 따뜻한 스프와 햄과 감자 요리, 신선한 과일이었고 7일째 저녁은 청어와 샐러드, 고기와 빵, 버터,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28일째 저녁을 보십시오. 그 많던 식량은 다 어디 가고 마카로니와 케첩, 주스뿐이네요. 폐쇄 공간인 유보트 내에선 신선한 야채 등 냉동고기 등 금방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식이었던 호밀빵엔 3주면 곰팡이가 슬어서 하얗게 변했는데 유보트 승조원들 사이에선 이걸 흰토끼라고 불렀답니다. 이마저도 먹기 위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곰팡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미 플로리다 해협에서의 작전이 길어질수록 페터젠은 살이 빠졌고 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 부실한 음식에 엔진 열기에 늘 땀을 흘렸기 때문이죠. 페터젠과 승조원들은 4711이라는 악취 제거 향수를 지급받았는데 사용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향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냄새, 아니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은 부족한 물 때문에 씻지도 옷을 빨지도 못했는데요. 유보트는 쉽게 말해서 철로 된 캔과 마찬가지입니다. 폐쇄된 공간이죠. 디젤 엔진의 맨 냄새, 씻지 못한 승조원들이 땀 냄새, 음식 썩는 냄새가 뒤엉켜서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적 구축함에서 쏘아대는 탐지음입니다. 페터젠이 탄 518함이 귀환길에 미 해군에게 발견된 겁니다. 당시 미 구축함 6척이 폭내를 쏘아댔고 전등은 꺼지고 선체는 금방이라도 깨지듯이 요동을 쳤죠. 240m가 자마 한계였던 518함은 해저 270m까지 내려갑니다. 페터젠과 승조원들은 산소를 아끼기 위해 움직이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위만 쳐다봤습니다. 화장실로 쓰던 양동이가 쏟아지며 악취가 심해졌지만 이 상태로 36시간이나 지나게 됩니다. 산소와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런데 5.18함이 격침된 줄 알았던 걸까요? 잔망경을 보던 함장이 적군이 멀어지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패터전은 위기를 견뎌내고 로량 항구로 무사 귀환합니다. 자, 이 사람이 패터전이 탔던 5.18함의 사령관 오페르만 대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701함 승조원들 모습이고요. 한 번 항해를 하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패턴이 탄 5.18함은 타이프 9형으로 유보트 중에서도 대형함에 속했습니다. 그럼 다른 작은 유보트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시겠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아사직전까지 몰아넣으면서 처칠 수상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유보트. 만약 여러분이 유보트의 승조원이 된다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 한 줄 평은 유보트 승조원은 초인이 아니었을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면 됐을까? 대단합니다. 유보트가 배수량이 1000톤이 안 됐죠, 보통. 네. 그러니까 우리 뭐 209, 214보다 더 작았으니까. 몇 주일씩 있고 막. 저 제주도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뭐 산방산 앞에서 막 진 엄청 좋아요. 그거보다는 큽니다. 타이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조그만 사우나, 뭐 크진 않지만 사우나나 풀장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도시나 뭐 사막 이런 큰 사진들 스크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잠수함에서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이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물하고 공기잖아요. 공기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물에 되게 구하기 쉬워요, 잠수하면서는. 물을요? 일단 물은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해야 되죠.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를 해서 그럼 널린 게 물이니까 염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이제 산소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역시 바닷물에서 얻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우리 물의 식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H2O.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전기 분해를 해요. 수산화 나트륨이라든가 뭐 이런 용액을 써가지고 이걸 전기 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떼 버립니다. 그럼 산소가 남거든요. 물에서 이걸 얻어가지고 이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H2O니까 이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부피비가 2대1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그냥 물에서 얻을 수 있어서 심지어 이 펜실베니아 호에 있는 산소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산소를 4,000리터씩 바닷물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럼 이 잠수함 그게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 게 산소 이렇게 공기가 필요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스노클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들은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 축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하려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스노클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면 가까이 올라오죠. 물론 이제 그런 환기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환기해야 되겠죠. 환기는 환기 공기는 있어도 네. 공기도 환기해야 되니까. 네. 숨 쉬는 공기는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최초 핵잠수함의 최초는 언제일까요, 그럼? 우리가 그 원자력이란 게 연구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게 1942년에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2차 대전을 승리하겠다. 이게 계획이었잖아요. 당시에 나치 독일도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왜냐하면 나치 독일 쪽에서 이 입자 물리학이 많이 이제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 선제 핵 개발을 이제 우려를 했었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미국에 당시에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그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인데요. 1945년에
현대 잠수함 원자로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설계를 이제 합니다. 하고는 이걸 바탕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서 1954년에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이 노틸러스호 많이 노틸러스. 들어보셨을 예, 텐데 예. 그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 예, 소설에 예, 나오는 예. 그 잠수함이죠. 원자력으로 열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예, 그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 원자력 발전도 원자력으로 막 신비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석탄 대신 원자력으로 열을 내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걸로 이제 그 프로펠러 돌려서 그 발전기 원리로 그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원자력으로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을 끓여야 돼요. 노틸러스는 길이가 한 97m 됐고요. 당연히 이제 원자로 이제 한기, 가압수료용 원자로 한기를 실었고 어뢰 발사관 6기 등을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은 96명 정도가 됐고요. 최대 한 50일 정도 잠항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2달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3달 정도 작전하는데 특히 이제 많은 그 화제를 모았던 것이 이 북극해를 이 잠항을 해가지고 북극점을 통과한 겁니다. 북극점을 통과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이 노틸러스가 이 SLBM 탑재하지 않은 어뢰를 탑재한 이제 공격용 핵잠수함의 시조라고 볼 수 있죠.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공격용 핵잠수함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네. 그 발전한 잠수함을 제가 하나 또 교보제를 갖고 네, 왔습니다. 교보제. 얼마나 또 멋있는 오! 와, 이번엔 와, 이거는 네. 거의 방어의 아까 그 방어 대방어급인데요.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우와. 이게 이제 시울프급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공격용 핵주의 잠수함 중에 가장 크고 비싸고 이게 배수량이 10,000톤이 넘고 크지만 소리는 정숙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거를 약간 줄여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버지니아급이라는 이제 보급형도 하나 만들었네. 네. 보급형도. 그거를 지금 이제 최신형은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함으로 지금 속속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여기- 발사를 어디서 하나요? 여기 이제 어뢰 발사관이 이제 앞에 이거야. 무슨 나타났다. CU4급이 좀 약하네요. 아, 예. 비싼 여러분, 비싼 거 좀 약해요. 비싼 거는 잘 다 섬세해서. 예, 그죠. 섬세해서. 네. 네. 이거 혼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이거 그 핵미사일 그런 건 어디서? 아 이거는 이제 그거 그 아니에요? SLBM을 탑재한 게 아니고 공격용이니까 네. 핵은 기본인 줄 알았죠. 근데 네. 그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 추진 잠수함은 뭐 평균 한 시속 47km 그 정도가 나고 한 50km 가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가 대략 한 4만 km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정도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디젤 뭐 전기 잠수함 이런 거는 평균 시속이 11에서 15km니까 3분의 1 이하의 수준이에요, 속도가. 네. 그러니까는 140일이 걸리는 거고. 그럼 같이 출발하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인데요. 네. 그때 영국에는 이제 핵 잠수함 외에 재래식 잠수함도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어요. 핵 잠수함은 2주 만에 이 포클랜드 해역에 도착을 해서 그 아르헨티나군 순양함을 격침하고 상당한 전과를 올렸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5주 뒤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잠항 시간도 뭐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디젤 전기 잠수함은 보통은 아까 말씀 슈노클링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물 위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되는데 핵 잠수함의 경우는 이런 상황 무한정이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거 인간이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 우라늄 원료를 이제 쓰는데 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4kg 정도를 쓰면 한 10만 킬로를 잠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4kg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생수 2병 남짓한 걸로 1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디젤로 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드럼통을 몇 통을 넣었어야 됐을까요? 그 속에다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전을 갖고 다니게 될 수준인 것 같은데요. 견적이 잘 안 나오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해군의 미래에서 이 핵잠수함,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참여정부 때인 2003년인가? 그때
뜨끔하시죠? 왜 웃고 그래 왜? 뭐 있었어요? 어떻게 잠깐 이제 말 발언 기회 드릴까요? 예. 그 지난번 우리 본 게임 1, 2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처음 썼죠. 아, 네네. 그래서 그 기사 때문에 무산이 됐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아, 예. 그렇지. 참 예, 기억나네요. 예, 예. 네네. 근데 하여튼 뭐 그 기사 때문 아니었다는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우리 국산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 성공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제가 요새 그래서 계속 달고 다니죠. KSSN. 네, 배추도 달고 다니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참여정 왜 핵잠수함 이야기만 나오는 왜 트라우마처럼 이 잠수함 전문가들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2004년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선기를 마쳤던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선박 기술을 잘 만들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러면 이걸 다 연결을 하면 8년에서 10년 내로는 우리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그 항구에서 나올 때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잡는 건데 그거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거는 핵잠수함밖에 없어요. 물론 214 잠수함도 뭐 재래식 잠수함으로 무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변 강국의 이제 전력 증강 문제인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다수의 핵잠수함이 갖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정책에 의해서 핵잠수함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능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 강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핵잠수함은 필요하고 지금 서둘러 살 필요가 있다. 마침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방장관께서도 그 핵잠수함을 강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좀 이런 꿈이 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서포트를 할 거고요. 북한이 핵전력 잠수함을 갖게 되면 또 얘기도 달라지는 거긴 해요. 앞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먼저 갖게 되면은. 네. 예. 근데 북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핵 추진일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더구나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보유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궁극의 무기 핵 잠수함에 대해서 아주 구석구석 탐험하는 자세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벤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핵추진 그게 진짜 물만 끓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그런 식인 거죠.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네. 그죠?